네, 개장 전 글로벌과 국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바로 글로벌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상원에서 또 중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면서 다시금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아민수가 규제 당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음에도 엔비디아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를 대기하는 가운데 국채금리 10년물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장중 1.97%까지 오르며 2%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적자폭이 27%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수입 확대를 통한 소비가 활발했음과 동시에 경기 회복 기대를 자극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글로벌 첫 번째 이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 다시금 고조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은 점점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계속해서 이 이슈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어제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0.67% 상승을 했고요. 선정 컴포넌트가 0.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일으켰고 또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중국 기업들 33개를 더 올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확인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신에너지 관련 업종, 신기술,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해 종합지수의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중국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중립 이상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박스권 추세가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 무역 갈등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또는 또 중국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전략이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관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관세 조치를 4년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세 부분이 원래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30% 이상이었다가 이것을 지금 15%까지 떨어뜨렸고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4년 연장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 안에서 지금 이 핵심 패널 부분인 양면 패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보다는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물가 상승률을 야기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줄이게 되면 아니면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네, 중국이 71%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겨우 우리나라가 6% 정도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업종, 신재생 에너지 쪽은 워낙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미국에 대한 타격보다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영향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또 글로벌 뉴스 안에서 또 하나 이제 이슈,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결국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에 미친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독점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점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독점이 일어나면 그 독점 회사는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또한 독점이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점이 되는 그런 업종보다는 과점화, 그러니까 즉 뭐 대표적인 기업들 3-4개가 서로 경쟁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암 인수가 결렬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이 왜 결렬됐는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암스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에게 팔기로 했다고 얘기했고 이 규모가 660억 달러. 한화로는 79조 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빅딜이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쳐주면서 인수를 하는 거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FT에 따르면 규제 당국이 허가를 안 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EU에 있어서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AMD, 퀄컴 이런 기업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점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네. 90% 시장 점유율의 엔비디아가 이쪽 부분 모바일 칩 관련 쪽에서 정말 너무 경쟁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인수가 안 됐었을 때 이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예, 매력도가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체 반도체 업종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종 하면은 대표적인 ETF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속스라는 ETF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최저로서 봤었을 때도 상승 여력이 6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요. 네. 최고라고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184% 상승 여력, 즉 ROE가 워낙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점으로 가서 ROE를 왕창 높이는 건 더 이상한 거고 오히려 지금 현재 ROE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속수뿐만 아니라 SMH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59.5%가 최저로 보이고요. 최고로 보면은 184%.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펀더멘탈적으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 이 종목만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높게 반영을 시켜서 이 회사의 상승 여력을 지금 계산해 보면 10%를 반영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30%대가 나옵니다. 물론 아까 보면 업종이 훨씬 더 높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른 회사들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또 최고로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 5%로 반영시키고 ROE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상승 여력이 87%로 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반도체 관련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 즉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지금 여러 종목들 중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놓고 보더라도 뭐 퀄컴, 마이크론 등등이 매력이 있다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인수 무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은 것에서 바로 또 그 힌트를 찾을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인수 무산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인수로 독점이 되면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점도 있었고 오히려 인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매력은 있는 만큼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바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는 영향까지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정위가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가운데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약 48만 5천 대를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프리-IPO, 상장 전 지분 투자에 글로벌 대형 PEF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흥행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치와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여의도 IFC 인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더현대서울과 경쟁할 쇼핑몰에 개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 뉴스 SK온의 프리-IPO 흥행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SK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투자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이제 작년 10월달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물적 분할해서 독립 출범한 기업이죠. 일단 쉽게 말해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냈습니다. SK온을 만들고 그 지분 100%를 SK이노베이션이 소유하는 방식인데요. 이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IP 즉 상장 전에 이제 지분 투자인데 이번에 유명한
글로벌 대형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7일날 마감한 프리 IPO를 보니까 현재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근무했었던 칼라일 그룹을 포함해가지고 TPG나 뭐 KKR 그리고 EQT까지 유명한 기업들은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원래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프리 IPO에서 이제 프리 IPO 시작할 때 먼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겠다, 물량을 먼저 배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계 투자자 쪽에 먼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국내 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한 20% 안쪽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한 7% 정도, 한 4에서 7% 보장 등 되게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국내 PEF는 거기다 또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기 때문에 글로벌 PEF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좀 돌렸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력이죠. 아무래도 펀드 운용 자금이 2조 원을 넘는 국내 PEF는 몇 개 없습니다. 뭐 MBK나 한앤파트너스 등 포함해가지고 몇 개 없고요. 이게 클럽딜이라고 보통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클럽딜을 한다 하더라도 사모펀드 한 곳당 최소 5천억에서 1조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또 PEF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계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불 수 있는 펀드가 많기 때문에 외국계 쪽으로 돌렸다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상장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했죠. 네, 검토는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사회 지탄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장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 SK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참 많이 당했는데 네, 맞아요. 지금 SK온 IPO까지 지금 프리 IPO 이제 흥행을 보였고 과연 상장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신세계에 대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IFC 인수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까? 신세계가 한 4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몸값이 상승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입니다. IFC몰 빌딩 4개 동 그리고 IFC몰 인수전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신세계 같은 경우 이 IFC몰을 인수해서 이제 스타필드로 재개장해서 거기 여의도 보시면 더 현대 서울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통대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식은 이제 부동산 개발 관계사를 통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추진 중인 딜에 이제 참여를 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IFC몰을 보유한 캐나다의 블루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오늘 14일 날 이지스 운용 등 총 5개 부동산 투자 업체들을 상대로 본입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이죠. 이제 강남의 그 역삼역 부근인데 여기에 센터필드를 소유한 이지스 자산운용의 펀드 지분 25%를 제가 알기로 3,600억 정도를 이제 그때 인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17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현대백화점과 애경그룹을 제치고 코엑스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스타필드를 재개장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특히 이번 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오피스 건물뿐만 아니고 이제 옆에 콘레드 호텔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콘레드 호텔의 브랜드가 이제 조선호텔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 호텔 로열티 같은 경우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중간에 파기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딜에는 매입을 했을 때 브랜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기 시 페널티에 대한 부담은 신세계그룹이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세계그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백화점 관련주들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세계, 현대백화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세계도 지금 조금 장기 사이트로 보시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니까요. 신세계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개장 전에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네요. CLSA가 지금 45만 원의 목표가로 매도 리포트를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시를 했습니다. 말만은 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리포트가 또 미치는 영향도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줬는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면 역시 답은 반도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글로벌 투자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종목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으로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업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미국으로 보시면 뭐 뻔하죠. IT, 반도체, AI,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굉장히 신기술 관련된 업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은 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죠. 또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 그래서 아까 LG 에너지솔루션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경쟁력은 글로벌 뭐 1, 2등 안에 드는 회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한 대표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마디 하자면 반도체 과점화 슈퍼사이클은 아마 올해까지 아니고 내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한다면 이번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있다 하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선영 대표의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방금 CLSA 말씀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CLSA 작년에 그 JP모건과 같이 반도체 겨울에 대한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었던 네. 대표적인 증거사였는데 반도체 겨울 아직 안 왔습니다. 뭐 그 부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리포트 하나하나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사이트를 보시면서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요. 일단 저는 오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제 보시면 이 연준도 보면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이제 풀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도 이제 많이 꼬여 있는 계좌 사항을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지고 좀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거 좀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두 분 다 또 반도체에 대한 공통된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팩트체크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